자, 계속해서 우리 미국 대선 특집 라이브 저희 3프로TV와 함께 하시죠. 저는 이주호 기자고요. 자, 이번에는 저희가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잠시 후에는 우리 대한민국 환율 대통령, 우리 변정규 전무님과 함께 할 거고요. 소개를 해드리기 전에 일단 개표 상황부터 다시 한번 보고 가시죠. 지금 개표 상황 제가 화면에 좀 준비를 해놓고 있으니까 이거 함께 공유를 해주시면 카멜라 해리스는 현재 193석 정도를 확보를 했습니다. 제가 이거를 안 꼈군요. 제가 다시 한번 이거 장착을 하고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자, 안 그래도 목도 안 좋았는데 물 한 잔 마시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자, 보면은 개표 상황. 일단 카멜라 해리스는 193표, 도널드 트럼프는 216표. 그런데요, 지금 여러분들도 시장 상황 보셨겠지만, 미국 지수 선물 1% 넘게 급등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홍콩 항생 지수는 거의 2% 넘게 하락하고 있고요. 여기에다가 지금 비트코인은 거의 74,000달러까지 급등을 했고요. 자, 이런 현상이 나타날 때에는 분명 뭐가 있겠다는 생각이 드시는 거죠. 트럼프의 확률이 높아졌나? 트럼프의 당선 확률이 높아졌나? 라는 생각들을 다들 하고 계실 겁니다. 그럼 그 이유를 지금 이 경합주의 개표 상황을 보면서 일단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큰 건 뭐냐면 이 펜실베니아처럼 보입니다. 펜실베니아가 이번 승패를 가르는 가장 중요한 주라고 여겨지고 있었잖아요. 이 펜실베니아가 19석을 갖고 있고 개표율이 지금 71%까지 개표율이 많이 높아졌습니다. 근데 우리가 불과 2시간 전에 볼 때까지만 하더라도 여기에서 이 민주당의 득표율이 거의 68% 정도까지 제가 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조금 전에 51%의 공화당 지지율이 더 높은 것으로 역전이 됐습니다. 역전이 됐고요. 일단 이게 첫 번째, 도널드 트럼프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구나를 볼 수 있는 첫 번째 주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수차례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만 7개의 경합 지역 가운데 펜실베니아, 그 다음에 미시간 여기 있죠. 미시간, 그 다음에 위스콘신. 자, 위스콘신 여기 있죠. 이 세 지역은 그나마 민주당이 가져갈 확률이 높고, 그 다음에 네 개의 지역, 남부 쪽에 있는 4개 지역이죠. 네바다는 아직 이제 개표가 시작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애리조나, 여기다가 조지아, 여기죠, 조지아. 그리고 노스캐롤라이나까지. 이 부분은 뭐 경합이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공화당이 차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여겼던 그런 지역들이죠. 근데 공화당이 높을 거라고 여겼던 이 지역들은 당연히 지금 공화당의 지지도가 높은 상황으로 나오고 있고, 근데 민주당의 지지율이 좀 높지 않을까라고 예상하셨었던 위스콘신. 자, 위스콘신도 지금 공화당이 좀 앞서고 있는 상태고요. 물론 개표는 더 진행돼 봐야 알겠습니다만. 그리고 미시간도 지금 개표율이 30%가 안 되기 때문에 이것도 나중에 역전될 수 있습니다만 초반 분위기는 일단 공화당 쪽으로 가고 있는 상태고요. 앞서 계속 얘기했었던 이 펜실베니아 가장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이 펜실베니아까지 공화당이 가져가고 있는 것으로 봤을 때 경합주도 대부분 지금 공화당이 좀 가져가는 우세인 상황으로 좀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트레이드가 증시에서도 굉장히 강력하게 나타나고 있는 그런 현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번 시간 함께 해주실 두 분을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은철 칼럼니스트는 계속 함께 할 거고요. 그리고 우리 미지오 은행의 변정규 전무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두 분은 오늘 처음 뵙는 거죠? 네, 초면입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신은철 칼럼니스트는 굉장히 미국 정치에 많은 지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분명 제가 보기엔 전무님도 궁금한 게 많을 겁니다. 맞습니다. 언제든지 물어보셔도 됩니다. 예, 네. 정치에 대해서 궁금한 게 많아요. 오늘 특히나 이렇게 결과가 조금은 저희가 예상도 했었지만 트럼프 트레이드 많이 예상을 했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금융 시장에 환율이라든가 금리라든가 이렇게 높이 올라간 상황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다 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렇게 넣긴 넣었는데 실제로 이렇게 뚜껑을 열어보니까 생각보다도 더 트럼프 후보가 선전을 하는 것을 보니 더 조금 더
앞에 다가온 것 같고 이거 관련해서 뭐 정치적으로는 여러 가지 저희가 여쭤볼 것이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그 신은철 컬럼니스트님 네. 지금까지 좀 상황이 많이 역전되는 것으로 저희는 느끼고 있거든요. 예. 어떻게 보세요? 역전이라기보다는 네이트 실버가 막날의 전망을 바꾸면서 했던 얘기가 결국에 현실이 되고 있는 거죠. 네. 해리스가 아주 미세한 차이로 앞서고 있는 거지 트럼프가 이길 가능성이 유의미하게 낮아진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들이 이제 한편으로 계속 긴장하게 했던 그 결과가 결국에는 이제 현실로 나타나기 시작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지금 경합주에서 네. 원래 그래도 민주당이 앞설 것으로 예상했던 곳들조차 지금 공화당이 조금씩 우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이 어떤 현상 같으세요? 이 정도면 조금씩 우세라고 하기도 어려워진 것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뉴욕타임스는 각 지역에 남아있는 표와 그 표가 어느 후보에게 갈 것인가를 굉장히 잘 예측을 하는 편입니다. 네. 그렇게 해서 한 6년 전부터는 하나 연방 하원 지역과 하나의 재보선 결과조차도 네. 거의 칼같이 전망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호불호와는 별개로 성향과는 별개로 참고를 해보니까 애리조나 같은 경우는 애리조나 주민 중에서 62% 정도가 거주하는 메리코파 카운티부터가 도로 공화당으로 넘어가게 생겼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표의 집계에 따르면은. 네. 근데 여기가 이렇게 넘어가 버리면은 해리스나 뭐 다른 민주당 후보들이 팀 월즈 부통령 후보가 히스패닉 도시가 있는 피마 카운티에서 표를 많이 받는데 네. 메꾸기가 어렵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애리조나가 이제 굉장히 힘들게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뭐 조지아도 마찬가지이고 러스트벨트 세계주의 판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지금 이제 펜실베이니아를 한번 보시면은 네. 격차도 격차인데 이게 이제 남아있는 표와 그 남아있는 표들이 어느 후보에게 갈 것인가를 예측을 하는 이걸 것이거든요. 어떻게 보는 겁니까 이게? 예.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필라델피아 카운티에 이제 남아있는 표거든요. 네. 이 중에 14만 1000표가 이제 해리스로 갈 것이고 3만 6000표가 트럼프에게 갈 것이다. 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표가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여기가 집계되면 괜찮은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지만 네. 여기도 보면은 이 요크 카운티 한 곳에서만 트럼프가 그래도 5만 6000표 정도를 또 도로 앞설 수가 있죠. 여기도 보시면은 3만 1000표 정도. 네. 이런 식으로 은근히 큰 레드 카운티의 표도 남아있기 때문에 대도시의 표에만 집중을 하셨다가는 어떤 분들이 이제 8년 전에 브렉시트 국민투표 당시에 네. 런던의 표에 너무 집중을 했다가 멘탈 붕괴를 겪으신 것과 비슷한 경험을 하게 되실 수도 있다는 겁니다. 사실 제가 11시 방송을 하면서 신은철 컬럼니스트한테 물어봤었던 게 혹시 개표되는 게 대도시랑 소도시가 다릅니까? 라고 물어봤던 게 이것 때문이었었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지금 우리가 초반에 봤을 때 펜실베니아는 거의 68%까지 민주당이 장악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는데 예. 사실 거기에서는 대도시표가 좀 있었던 걸로 보이고 예. 나머지 아까 보여주셨던 점점으로 빨간색이 표시되어 있는 소도시 쪽에서는 예. 여전히 트럼프 쪽으로 갈 표들이 굉장히 많았던 거고 예. 앞으로 갈 가능성도 좀 있는 거죠. 예, 플러스 알파로 백인 노동자 지역구에 남아있는 표나 후보에게 갈 표를 보더라도 민주당이 뭔가 유의미한 성과를 이루지를 못했습니다. 4년 전 당시의 바이든과 다르게. 네, 예, 알겠습니다. 그럼 경합주에서 거의 압도적. 맞습니다. 득표 격차까지 따지면은 16년보다 더 큰 패배를 민주당이 비로소 당하게 되는 거죠. 와, 그렇게 되는 거군요. 지금 거의 트럼프의 압도적인 승리라는 평가가 나올 정도니까 아직 끝나진 않았습니다만.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분석을 해볼 수가 있는 거고요. 네. 자, 그 지도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일단 투표는 다 끝났습니다. 투표는 다 끝났고 이쪽 네바다만 이제 조만간 끝나서 네바다까지만 이제 개표를 시작하면 될 것 같은데 예. 자, 요 정도의 움직임을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11시 방송까지만 하더라도 어차피 이 왼쪽 서쪽 해안 지역은 민주당 표가 많기 때문에 이쪽은 어쨌든 이쪽이 이제 개표가 진행이 되고 나면 해리스 측의 선거인단 수가 빠르게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했지만 그건 뭐 틀린 얘기는 아닌데 그건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데 문제는 경합주에서 지금 대부분 트럼프 공화당 쪽으로의 지지세가 굉장히 우세한 걸 봤을 때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이 확실하게 높아지고 있는 그런 현상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변정규 전무님하고는 좀 이런 금융시장 이야기를 해볼게요. 네. 이거 트럼프 트레이드 때문에 그 달러 가치 올라갈 것 같고 네. 국채 금리 좀 올라가고 있고 지금 이 현상 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저희가 예상한 대로 많이 가고 있네요. 지금 네. 환율도 1,400원에 지금 거의 근접했습니다. 네. 예, 1,398원이가 좀 전에 그랬고요. 그리고 국채금리 같은 경우도 트럼프 트레이드의 가장 큰 그 특징이 뭐냐면 장기채 수익률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10년물 장기채 수익률이 지금 뭐 어제 그저께 4.2%대 4.38까지 이렇게 올라갔었는데 현재 지금 4.45%를 지금 넘어서 거래가 아시아장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4.5%의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거의 근접했다는 거죠. 네. 이것은 지금 뭐냐면 단기 국채는 아직도 어저께 기준 4.2%에서 좀 약 4.21%에서 4.28% 정도 네. 한 7pp 정도만 올랐는데 이것도 좀 오르긴 올랐죠. 그렇지만 지금 10년물 국채 같은 경우에는 지금 10pp 넘게 지금 네. 폭등을 지금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인플레이션이라든가 이러한 여러 가지 공약들 이런 것들을 실천하는 데 대한 우려 이런 것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재정적자 측에서도 많이 네. 지금 우려가 지금 채권 시장에 반영이 돼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이런 트럼프 트레이드에 관한 어떠한 기관차로 말하면은 네. 계속되어 온 이 동력이 더 한껏 지금 발상돼서 올라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가 이 직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런 분석들이 되게 많았잖아요. Sell on news. 그러니까 확실시 되면 트레이딩이 좀 바뀔 가능성, 그러니까 팔 가능성 이런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그런 것이 있었죠.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시나리오가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이번이 처음 해보는 거고요. 네. 트럼프의 2기 집권입니다. 1기 집권에서 여러 가지 그 트럼프의 그 성격을 많이 봤었어요. 미국 우선주의 이런 것들을 이제 익히 알고 있는데 네. 이거에 대해서 예를 들면 너무 많이 반영이 됐다. 아니면 혹자는 반영이 아직 덜 됐다. 이런 거에 대한 어떻게 보면 찬반 논란이 있었거든요. 네. 많이 이미 반영이 됐기 때문에 선반영이 됐기 때문에 오히려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면은 후퇴할 것이다. 빠질 것이다. 이런 논리도 있었는데 그와 달리 트럼프는 정말 그런 이미지를 주는 것 같아요. 한다면 하는 사람? 네. 예, 그래서 필리핀에 두테르테 대통령이 있었다면 네. 미국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있었고 이분은 한다면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무섭다는 그런 인식을 주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시장에서는 감히 여기에 대항해서 베팅을 하지 않는 그런 분위기가 지금 팽배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샤이 트럼프가 많았나요? 어떻게 이런 결과가 있는지. 네. 예. 샤이 트럼프라기보다는 그냥 적극적인 트럼프의 플러스 알파로 민주당을 찍었지만은 그냥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지 못하거나 하면서 네. 민주당에 대한 환멸을 느꼈던 소수 인종들이 확실히 트럼프로 많이 넘어가지 않았나 싶습니다. 조지아만 하더라도 흑인 지지율 격차가 네. MBC 뉴스 출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4년 전 대비 거의 한 4%포인트 정도가 좁혀졌거든요. 네, 그래도 막바지에 해리스가 약진을 했다고 주장했던 것 치고는 그래도 어쨌든 잠식을 당한 거죠. 네. 히스패닉 지지율은 그 폭이 더 컸을 가능성이 이제는 크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히스패닉조차 그러면 공화당으로 갔을 가능성이 높다는 말씀이시죠? 예, 40% 이상 넘게 갔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플로리다를 포함해도요. 3대 경합주인 노스캐롤라이나, 조지아, 네. 그리고 펜실베이니아 이 세 개 주를 한꺼번에 이렇게 다 갖고 가면 이건 압승으로 볼 수 있지 않나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는 이제 그럼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것을 좀 전제로 하고 이제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볼 거예요. 예. 이제 이 부분은 또 우리 변정규 전무님이 전문가시니까 혹시 우리 신은철 칼럼니스트도 그 경제적으로 궁금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질문하셔도 네. 알겠습니다. 괜찮습니다. 사실 제가 옆에 네. 이렇게 비교를 해놨는데요. 저희가 생각해본 공약을 이렇게 왼쪽에 넣고요. 예. 오른쪽에 저희가 생각해본 것을 넣었어요. 지금 한번 가볼까요? 거기에. 네, 한번 표부터 예. 볼까요? 예. 모든 걸 이제 건너뛰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궁금한 거는 우리한테 주는 영향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네. 후보별 이제 미국 대선의 영향, 저는 이렇게까지 일방적일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네. 예, 지금 시간이면 어느 정도 그래도 엎치락뒤치락 상황이 안개 속이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그거는 좀 반대하겠습니다. 저 요거 한번 보여주시면 자, 화면 한번 보여주시면 이게 13일 전에 우리 변정규 전무 나오셨던 그 영상이거든요. 시장은 지금 트럼프를 더 원하고 있다는 제목으로 그때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을 상당히 높게 보시면서 원화도 거의 한 1,400원 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좀 해주셨기 때문에 근데 일단은 그 방송에서는 공정하게 어떤 예. 편도 들지 않고 네. 우리가 객관적이었기 때문에 예. 이렇게 해야 되는 거고 사실 저희가
그 7월 달에 그 소설이라고 뭐 저희가 그 시나리오를 한번 봤지 않습니까? 자산 가치 변화. 대선 후에 자산 가치 변화 한번 보시면은 그때 3%에서 했던 보시면은 이제 저희가 패러디로 이렇게 보여드리긴 했지만 트럼프가 압승한다는 이런 카밀라 해리스가 다시 등장하고 이런 게 가고 있는데 지금 뭐 좀 무서울 정도로 비슷하게 가고 있네요. 네. 그러면 우리 첫 번째로 에너지 분야를 먼저 볼까요? 네. 어느 분야를 먼저 볼까요? 네, 좀 올려주시죠. 예. 그러면 에너지부터 보겠습니다. 예, 5개 섹터로 나눠서 보고 있는데요. 이제 에너지부터 보시면 에너지에 이렇게 그 공약을 트럼프 중심으로 보겠습니다. 그러면 네. 예, 이게 트럼프, 해리스, 그 다음에 섹터별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트럼프의 그 정책적 공약은 화석 연료 중단에 강력한 반대를 하죠. 이거 모두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네. EV에 반대를 하고요. 화석 연료라든가 석유 이런 전통적인 그 fossil fuel이라고 하죠. 이 화석 연료를 갖다가 재점화하는 다시 부흥하는 그러한 뭐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석유라든가 천연가스, 석탄 생산량을 늘리고자 해요. 예, 특히나 미국에서도 많이 지금 생산량을 늘려서 이런 회사들도 미국에 오라 이렇게 러브콜을 보내고 있죠. 특히나 이제 전체적인 에너지 가격 하락을 통해서 미국 국민들한테 이것을 갖다가 다시 돌려주겠다는 그런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네. 예, 또한 바이든 행정부가 현재 사실 어떻게 보면 친환경, EV 이런 쪽을 갖다 푸시하는 데에 대해서 강하게 지금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요. 그러면 이러한 정책을 편다면 우리에게 뭐 한국 우리 살고 있는 우리에게 미치는 그 경제적인 아니 금융의 영향은 무엇일까 이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영향을 한번 생각해 보자 이거죠. 이거는 네. 이제 저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뭐 이조 앵커님도 그렇고 이제 그 정치적인 면에서도 저희 이런 것들을 한번 같이 생각해 보면은 굉장히 좋은 어떻게 보면 답이 나오지 않을까. 미리 대비하는 자한테는 어떻게 뭐 당할 자가 없습니다. 네. 그 일단 에너지 쪽에 대해서는 네. 해리스도 막판에 좀 태세를 전환했었잖아요. 거기가 어느 주였었죠? 그 저희가 석유 파쇄법을 반대하는 건 아니고요. 예. 펜실베이니아 거기가 그 펜실베이니아였어요. 지도를 다시 보여드리자면은 거기가 예, 펜실베니아였었고 바로 지금 여기입니다. 여기가 그 비버 카운티라는 곳인데 네. 여기 쪽으로 해서 이렇게 보자. 여기가 오하이오거든요. 네. 이 오하이오 쪽으로 이렇게 관통하는 셰일지대가 하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리고 또 이쪽 지역이 그 앞서 말씀드린 그 몰락한 철강, 탄광지대이다 보니까 노동자들이 그만큼 셰일가스 채굴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해리스 부통령이 사실은 4년 전에 처음에 대권에 도전을 했을 때 당시에 이제 수많은 민주당 후보들이 무슨 전략을 펼쳤냐 하면은 네. 샌더스 의원과 선명성 경쟁을 펼치기 위해서 많은 정책에 있어서 샌더스 의원을 따라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는 게 건강보험으로 치면은 전국민 메디케어 보장안. 그러니까 65세 이상한테 보장되는 건강보험안을 전 국민한테 보장이 되게끔 하겠다랑 에너지로 치면은 이제 수압 파쇄법을 아예 금지를 하겠다. 네. 샌더스 의원이 관련 법안을 AOC 그러니까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 코르테스 하원 의원과 같이 발의한 바가 있죠. 그런 식으로 가겠다라고 했고 당연히 그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네. 불과 4년 전이니까. 근데 이제 자기가 7월 말에 바이든을 대신해서 대선에 출마를 하게 되니까 당연히 이제 뭐 펜실베니아 이런 주를 가져와야 될 거 아닙니까? 네. 지켜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자면은 원래도 민주당을 싫어하는데 자신의 그 옛 정책과 때문에 자기를 더 싫어할 수도 있는 노동자를 어떻게든 품고 다독여야 된다. 그 생각에서 수압파쇄법 금지 공약을 철회한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언급했던 것인데 뭐 과정으로 보나 결과로 보나 그 전략이 안 먹혔던 것이죠. 알겠습니다. 그러네요. 근데 이게 그 에너지를 만약에 생산을 많이 하게 되면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우리나라는 또 이제 지금까지는 중동산 원유를 가장 많이 좀 수입을 하고 있으니까 미국산 원유의 수입을 늘리는 방식으로 뭔가 레버리지를 사용해서 좀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세요? 글쎄요, 정확한 뭐 매장량은 모르겠습니다만 한간에는 미국의 그 원유 매장량이 사우디아라비아도 보다도 많다. 뭐 이런 네. 얘기도 있어요. 근데 아까 좀 전에 제가 이제 피츠버그가 사실은 그 펜실베이니아에 있지 않습니까? 네. 이 피츠버그라고 하면은 우리가 잘 아는 그 미국의 철강왕 카네기가 네. 이룬 뭐 사실 철강 왕국이 펜실베이니아를 뭐 기반으로 이렇게 번성을 했고요. 네. 그래서 사실은 그런 거에 대해서 많이 그 옛 생각이 드네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게다가
필라델피아도 펜실베이니아에 있지 않습니까? 네, 동쪽에 있죠. 필라델피아도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는 워싱턴 D.C.가 미국의 수도인데 네. 정신적으로 많은 미국인들이 얘기를 해보면 이 필라델피아에 대한 향수를 갖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초대 워싱턴 대통령이 이제 미국 독립을 하고 난 다음에 필라델피아를 뭐 수도로 정했습니다. 네. 미국의 맞습니다. 초대 수도가 필라델피아거든요. 그래서 거기 가면 이제 뭐 리버티의 자유의 종이라든가 이런 게 다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정치의 미국의 과거의 1번지였죠. 지금도 굉장히 중요하고 네. 여기를 차지하니까 사실은 이제 저희는 뭐 트럼프 대통령을 준비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확 드네요. 지금 네. 들면서 저희가 돌아와서 이조 앵커님의 그 답변을 생각하면 이 석유 같은 경우에는 그럼 이제 우리가 채굴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하게 되겠지만 사실은 그 뭐 미국에서 생산하는 이런 WTI라고 하죠. 웨스트 텍사스 유, 네. 텍사스를 중심으로 이렇게 많이 나오고 뭐 셰일 가스는 뭐 두 번째로 이렇게 생각하지만 휴스턴을 중심으로 하는 이런 텍사스의 원유 이런 것들이 이제 생산량이 많아질 것으로 보고요. 셰일가스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많이 생산을 늘릴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네. 이런 것들을 한국으로 수입을 할 수 있는 상황까지는 사실 모르겠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셰일가스도 어떤 시추할 수 있는 네. 그런 경제적인 타당성이 맞춰지는 그러한 그 가격 레벨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한 가격도 그렇고 주로 이제 미국에서 생산되는 그 석유라든가 이러한 그 광물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소비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대부분 지금까지는. 그래서 네. 그런 것들은 저희가 뭐 잘 모르겠지만 일단은 이제 미국에서 이러한 석유나 아니면은 뭐 그 광물에 대한 그 채굴이나 이러한 1차 산업에 대한 프로모션 이런 진작 같은 경우는 많이 일어나겠다. 그리고 석유가 많이 생산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일단은 석유에 대한 수요를 많이 일으키려고 또 할 거예요. 네. 이런 것들이 되면 석유 가격이 더 오를 것 같지 않느냐 이러한 생각에 주안점을 두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산보다는 석유 가격, 원유 가격이죠. 지금 배럴당 70달러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이 WTI 기준으로 지금 현재 CME 선물에서 73에서 5 사이에 이렇게 네. 거래가 되고 있는데 배럴당 이러한 원유 가격이 올라갈 것인가? 이건 또 사실은 외교적으로 본다면 러시아와도 연결이 돼 있어요. 그렇죠. 지금 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하고 있는데 사실 푸틴 대통령으로서는 이 원유 가격에 의존하는 높아야 바람이 되죠. 크기 네. 때문에 올라가야 되는데 네. 또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미국의 이익, 특히나 이제 트럼프 후보가 당선될 경우에 그 공약과 사실은 일치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우리가 대비가 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제 원유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많이 크잖아요, 우리나라는. 네. 그래서 네. 이런 거에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는. 혹시 전무님께 산업 전망을 여쭤보는 건 조금 그건 안 맞죠? 뭐 전체적인 거는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친환경과 전기차가 워낙 그 기로에 서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이거 띄워 주시면은 그래서 EV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빨간색으로 제가 써놨습니다. 예, 그래서 석유와 EV 사실 공정 관계가 될 수가 있는데요. 네.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 이거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일정 부분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밑에 보시면 요거는 제가 한번 두 분께 여쭤보고 싶어요. 그러면은 테슬라 주식은 트럼프 편인가요? 해리스 편인가요? EV인데 트럼프를 지원했어요. 그죠? 네. 칼럼니스트님, 도대체 정치적으로 보면 머스크는 왜 트럼프의 편을 드는 것이고 트럼프는 무서워서 그런 건가요? 테슬라를 무서워서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은 그게 바이든 행정부랑 머스크가 같이 백악관에서 만났을 때 크게 다툼으로 관계가 굉장히 안 좋아졌다는 게 한 10월쯤인가 월스트리트 저널 기사로 나온 바가 있습니다. 네. 실제로 그 이후가 그게 아마 한 21년 연말쯤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 이후에 머스크가 그 텍사스 제34구에서 잠깐이나마 하원 의원을 했던 마이아 플로레스 전 하원 의원이 있습니다. 네. 소수인종 여성이고 트럼프를 굉장히 강력하게 지지하는 분인데 이 사람을 자기가 아예 지지 선언문을 당시 트위터, 지금의 X에 올렸을 정도였거든요. 근데 그것과는 별개로 머스크의 성향을 보시면은 첫 번째로 반노조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노조관 같은 경우도 사실은 노조에 가입하지 못했거나 노조에서 일반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지만은 지도부의 입장에 동의하지 않는 그런 일반 회원 노동자들의 지지를 최대한 받겠다는 것이거든요. 네. 노조와 싸우면서. 그런 면에서 보면은 머스크가 그런 트럼프에 동조를 하면서 노조 결성을 최대한 저지를 해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때마침 또 공화당이 남부를 텃밭으로 삼고 있고 테슬라를 필두로 해외 자동차 기업 12곳 정도가 실제로 미국 자동차 공장을 전부 남부에만 두고 있습니다. 네. 미시간 같은 곳에는 한 곳도 그러니까요. 짓지 않았거든요. 네. 그런 걸로 또 하나, 그리고 트럼프 전 대통령의 경제 공약 중에 하나가 법인세 인하 네.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머스크가 인플레이션 감축법 폐기 공약을 왜 환영할 수밖에 없느냐 하면은 테슬라의 강점 중 하나는 역시나 전기차 충전망입니다. 네. 그걸 거의 독점화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랑 인프라법에 따르면은 정부가 예산을 들여서 전기차 충전망 50만 개 정도를 전국 각지에 깔게 되어 있을 뿐더러 그거를 다른 경쟁업체에게도 개방을 해서 사용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머스크의 이제 테슬라 CEO로서의 입장으로 보자면은 도저히 싫은 이제 거죠. 납득하기가 힘든 법안인 거죠. 왜냐 네. 기업가들일수록 특히 그런 기업가들일수록 아무래도 경쟁을 좀 싫어하기 마련이니까. 네. 그런 맥락에서 보면은 머스크가 별난 면도 있게 하지만은 알고 보면은 트럼프 지지가 그렇게 유변한 행보는 아니었다. 이렇게 정리할 수 명확하네요. 있겠습니다. 그러네요. 네, 알겠습니다. 아, 다음으로는 그러면 저희가 무역으로 한번 가볼까요? 지금 근데 전무님 들으러 오셨어요. 얘기해 주러 오셨어요. 아니 얘기해 주셔야지 그냥 듣고 가실 거예요. 아니 어쨌든 다음 게 더 중요하니까 예. 관세 한번 가보죠. 관세. 네, 무역. 예, 무역으로 떼어주세요. 네. 지금은 제가 들으러 왔나 봐요. 너무 재밌네요. 네, 그러니까요. 네. 자, 이제 두 번째 이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죠. 섹터 중에 무역입니다. 무역인데 지금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관세를 주요 공약으로 지금 내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가지고 비즈니스 영향이 굉장히 클 것으로 생각을 해요. 지금 일기 집권기에도 지금 중국과 유럽과 크게 뭐 무역 마찰을 일으켰는데 네. 2기에서도 그렇지 않으리라는 이러한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특히나 지금 보시면은 공화당의 공약 같은 경우에는 모든 제품, 수입 제품의 최저 관세율을 10%에서 20%를 네. 지금 제한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중국산 수입품 같은 경우는 미니멈 최저 60%의 관세율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공약을 내세우고 있어요. 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그리고 이런 거가 실제로 진행이 된다면 뭐 미국 연구소들에 따르면 지금 미국의 GDP는 뭐 향후에 1.3% 정도 하락을 하고 인플레이션도 좀 뭐 어느 정도 0.5% 죄송합니다. 제가 안 써놨 0.5% 정도 이렇게 제어될 전망이다. 이렇게 써놨는데 지금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 관세 효과가 그러면 이거는 이제 저희가 그 금융 쪽으로 봐서요. 네. 관세를 올린단 말이에요. 관세를 올리면 이건 뭐냐면 관세를 너무 많이 올라가면 저희가 경제학에서는 뭐 시장의 실패라는 거에 도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블랙 마켓이 생기게도 밀수가 그렇죠. 늘어나고 네. 뭐 이런 네. 것들이. 근데 그런 거는 차치하고서라도 일단 트럼프 대통령 후보의 아직까지 후보지 않습니까? 네. 후보의 공약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관세를 올려서 성공을 하려 그러면 전제 조건이 몇 개가 있습니다. 뭔데요? 두 가지가 있어요. 네. 금융 쪽에서 뭐냐면 금리가 낮아져야 돼요. 아, 네. 금리가 낮아지지 않으면 성공을 못 해요. 왜냐하면 Make America Strong Again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미국을 다시 부흥시키려는데 높은 금리로서는 이걸 할 수가 없잖아요. 아, 네. 그렇죠. 미국의 경제를 진작시키려 금리를 낮춰야 돼요. 그렇죠. 지금 트럼프의 공약에 대해서 사람들이 트럼프 트레이드가 두려운 이유는 뭐냐면 금리를 낮춰서 경기를 진작시키는 데 대한 부작용. 인플레이션이 엄청 솟아날 것 같으니까 이게 진작이 되면은 미국 측 장기 수익체가 더 많이 올라가야 된단 말이에요. 네. 수익률이. 왜 그러냐면 그만큼 인플레이션이 있기 때문에 실질 수익률을 깎아먹거든요. 길면 길수록 장기채. 그래서 장기채의 수익률이 올라가는 겁니다. 거기에서 두 번째는 뭐냐면 그래서 금리가 낮아져야 되고 두 번째는 환율이 약단
약달러가 돼야 됩니다. 예, 약달러가 되어야 되는 이유는 상세가 뭐냐면 되겠네요. 자, 수입품이 있습니다. 지금 커피를 갖다가 해외에서 브라질 커피를 수입했어요. 네. 미국에. 이 커피가 강달러인 지금과 같은 경우에는 수입 가격이 싸지 않습니까? 네. 왜냐하면 달러가 강하기 때문에 주고 브라질의 커피를 사오는 굉장히 싸요. 더 많이 사올 수 있죠. 그렇죠. 더 달러가 많이 가는- 사오고 네. 싸게 사오고 뭐 예를 들면 1달러에 이만큼 사와요. 그럼 1달러에 팝니다. 그렇지만 이게 약달러로 변하면요. 네. 약달러로 변하면은 브라질에서 원두를 사올 때 굉장히 비싸게 주고 사와야 돼요. 그렇게 네. 되면 소비자들이 비싸게 쓰죠. 네. 그렇게 되면은 자, 비싸게 수입이 됐으니까 가격이 높아요. 가격이 높은데 관세를 책정하는 게 효과적이나요? 아니면 낮을 때 효과적인가요? 훨씬 높을 때가 효과적이죠. 그만큼 더 비례해서 더 높아집니다. 가격이. 그리고 수입도 많아져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효과적이려면 이게 강달러가 아니라 약달러로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가 전제가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시장은 그거에 맞지 않게 강달러가 지금 형성이 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 자, 이렇게 된다면 2025년에도 1,300원대의 고환율이 지금 고환율이 굉장히 거의 2년 동안 이렇게 유지가 되고 있어요. 네. 이게 사실 2000년대 이후의 초유율입니다. 네. 예, 이게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크게 미치고 있거든요. 네. 그렇다면 내년에도 1,300원대 환율이 지속이 될 것인가? 사람들은 대부분 1,300원대 환율이 지속될 거다. 강달러가 유지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자 이거죠. 이걸 갖다가 유지될 수 있는 이유는 1,300원대가 유지될 수 있는 이유는 한 두세 가지가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예를 들면 한번 생각해 보면 자, 첫 번째는 뭐냐면 트럼프 후보가 예전과 달리 이 환율에 대해서 굉장히 유화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냥 유화적으로 나오는 겁니다. 괜찮아. 그냥 뭐 지금 무역 수지 적자가 역대급으로 높아져 있어요. 네. 근데 이것을 용인하는 겁니다. 뭐 무역 수지 뭐 적자 이렇게 돼도 좀 견딜만해. 그냥 있어. 옛날에 나와는 달라. 그냥 뭐 나는 사이좋게 지낼 거야. 중국과 아니면 유럽과 네. 이렇게 가는 방법이 있죠. 이게 가능합니까? 안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죠. 네. 그러면 가능성 땡. X. 두 번째. 이 생각을 또 두 번째는 뭐냐면 유로 환율이요. 네. 유로화 환율이 굉장히 중요한데 유로화 환율이 어떻게 보면은 유로화가 굉장히 강해지는 겁니다. 네. 강해지면 달러가 약해지는 거죠. 그렇죠. 그럼 네. 자동적으로 그냥 놔둬도 돼요. 근데 그렇게 될 것 같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 두 번째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유로 경제 되게 안 좋습니다. 안 좋죠. 네. 그래서 지금 유로화가 초저금리로 이렇게 낮춰야 돼요. 네. 유로화는 2016년부터 사실은 마이너스 금리였습니다. 네. 유로화는 우리가 사실 지금 그 금리 인상을 해가지고 유로존이 그렇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뭐 제로 금리였어요. 네. 유로화는. 근데 이게 얼마 전부터 이렇게 올려서 그렇지 지금 다시 마이너스 금리로 가도 이상한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갖다가 내리게 되면 금리 인하를 굉장히 촉진해서 빨리 유로화를 내리게 되면 달러와는 상대적으로 강달러가 다시 된단 말이에요. 네. 그렇게 되면 이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것을 갖다가 놔둘 것인가? 놔둘까요? 근데 그게 말씀하신 거 정리를 해보면 좀 네.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보면 네. 어차피 강달러면 물건 싸게 사오기 때문에 관세 붙여봐야 큰 효과 없다. 맞습니다. 아, 그러니까 약달러가 돼야 안 그래도 달러 약해갖고 물건 사왔는데 비싸갖고 그 물건 사오면 미국인들 막 물가 올라가는데 거기다 관세까지 붙여버려야 그래야지 이제 진짜 중국이든 아니면 다른 국가의 어떤 그 관세의 효과를 누리게 될 수 있는 건데 그렇죠. 그래야지 그러면, 네. 너네들이 차라리 와서 우리나라에서 그냥 지어라. 그러니까 결국 약달러를 만들어야 된다가 이제 논리신 거지만 달러라고 하는 게 어떤 수많은 경제 현상의 결과물인데 이걸 어떻게 만들어요? 뭐 2016년부터 예. 2020년까지가 트럼프 후보의 1기 대통령 집권기였습니다. 네. 네. 이 당시에 본다면 무역 마찰을 굉장히 크게 일으켰어요. 거기에 대해서 관세라든가 여러 가지 통상 정책, 그다음에 외교적이나 정치적으로 굉장히 압박을 했단 말이에요. 네. 가장 대표적인 게 유럽입니다. 유럽을 압박해서 사실은 나토에서 탈퇴한다는 얘기까지 나왔었잖아요. 그때 네. 이 정도로 어떻게 보면은 정치를 이용해서 경제에 압력을 주는 이러한 정책을 많이 이용했었어요. 그때. 네. 그래서 경제와 정치는 사실 동일선상에 있다고 거의 뭐 피력하는 분이
트럼프 대통령이에요. 네. 그래서 중앙은행에도 개입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에 비해서 바이든 대통령 후보 같은 경우에는 확실하게 나는 중앙은행은 독립적이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사람이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아마 과거에 사람은 변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공약했던 것 그리고 트럼프 후보가 만약에 대통령에 당선됐을 때 본인이 원하는 걸 취하기 위해서는 약달러 정책을 쓸 거다. 네, 라는 약달러와 그다음에 기준금리 인하를 위해서 파월 의장을 압박할 거다. 라는 전망을 네. 해주셨습니다. 이런 전망 들으시면은 좀 정치 전문가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이 드세요? 뭐 동의를 안 할 이유는 없죠. 그래요? 예.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성격상 어떤 돌출 행보를 언제 어떻게 취할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비를 다 하는 게 맞거든요. 네. 수학으로 치면은 모든 묘수를 하나도 빠짐없이 미리 정리를 해두고서 터졌을 때 이게 맞으면은 그에 대한 대책을 추진하는 그런 식으로 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혹시 지금 저희 이야기 나누는 동안 예. 어떤 변수라든지 뭐 이런 것은 나오지 않았나요? 뭐 경합 지역별로 안 나왔습니다. 안 나왔어요? 예. 지금 보니까 근데 거의 플로리다는 개표 상황이 97.4%까지 예, 그 정도면 끝난 겁니다. 올라왔으니까 이거 거의 끝났다고. 예. 표 한번 다시 보여주시죠. 예. 네, 표 한번 보여주시면 플로리다는 원래 뭐 그렇게 될 줄 알았죠. 지금 그리고 플로리다는 워낙 30석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의석수가 아니죠. 선거인단을 갖고 있는 곳이고 네. 97.4% 개표율이기 때문에 이 정도에서 97.4%에서 공화당이 56%면 이건 거의 확정됐다고 봐야 돼요. 그리고 그 지도를 제 쪽으로 네, 지도-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은 네. 신은찬 평론가님의 네. 원래 2012년에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플로리다에서 한 8만 8천 표 정도 차이로 이겼는데 네. 그 요인이 바로 이 동부 쪽에 3개 카운티였습니다. 요 3개 카운티에서 대체로 한 67% 정도의 표를 각각 받았기 때문이었거든요. 그런데 보시면은 마이애미 데이드 카운티가 아예 10%포인트 차 넘게 넘어가 버렸습니다. 지난 대선 대비해도 플러스 한 거의 한 10일 정도의 스윙 현상이 일어나 버린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도 보시면은 여기는 그나마 표차가 그래도 유지가 됐습니다만은 마이애미 데이드 쪽에 표가 많기 때문에 사실 의미가 없죠. 그리고 팜비치 같은 경우는 아예 접전입니다. 네. 이렇게 되어 있고 원래는 이쪽 지역도 민주당이 접전이나마 펼칠 수 있는 곳들이었는데 이제는 보시다시피 옅은 빨강색으로 그러네요. 많이 바뀌었고 이쪽 지역은 그 더 빌리지라고 해서 계획 도시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플로리다 주정부에서 보수적인 주에서 이제 퇴직을 했고 돈 많은 사람들을 골프나 치면서 여생 편하게 보내시라고 네. 계획 도시를 조성해 놓은 것이거든요. 표를 보시면은 역시 압도적입니다. 그만큼. 네,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민주당이 쿠바계랑 니카라과계, 베네수엘라계를 다시 결집을 시킨들 힘들다고 볼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그게 아주 더 큰 결과로 이제 나온 셈이죠. 깜짝 놀랄만한 결과네요. 예. 사실은 저기 마이애미 데이드와 그다음 하이엘리아 저쪽은 뭐 히스패닉이라든가 흑인들이 많은 동네인데요. 예. 저렇게 압승을 거둘 수 있는 건 참 놀라운 일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앞서 말씀해 주셨던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소수 인종 내지는 소수 민족으로 보았던 그런 분들도 공화당의 표를 굉장히 많이 던진 걸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네요. 예, 그 플로리다 흑인들은 그것도 있습니다. 사실은 엘고어 전 부통령이 2000년 대선 당시에 사실 굉장히 좀 갈팡질팡을 했거든요. 네. 플로리다의 개표 결과를 확신을 할 수 없었다 보니까 처음에 승복 선언을 했다가 나중에 그거를 취소를 했고 네. 취소를 한 후에 이제 뭐 소송을 제기하려고 했다가 국가의 분열을 우려하면서 승복 선언을 해버렸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뭐 저와 마찬가지로 해리스 당선을 이제 전망을 했다가 빗나가서 아마 지금 유튜브 라이브 창에서 좀 곤욕을 많이 치르고 있을 텐데 그 앨런 리트먼 교수라고 국내 언론에도 많이 나왔던 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분이 사실 증명을 한 게 플로리다에서 흑인 표가 의도적으로 무효표가 된 경우가 굉장히 많았다는 겁니다. 의도적으로 무효표는 뭐예요? 당시에 플로리다 주지사가 제프시였으니까 네. 공화당에서 어떻게든 부시. 꼼수를 썼을 수도 있다는 네, 거죠. 네. 그거를 그 민권관련위원회에 민원을 접수를 해서 실제로 이제 인정을 받았던 걸로 자기가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 하면은 우리 표가 이렇게 인정을 받지 못해서
사표가 되고 플로리다가 저렇게 되고 2000년 대선 결과 자체가 이렇게 되었는데 당신 뭐 한 거냐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서 이런 이제 환멸이 생긴 거죠. 네. 그래서 실제로 보시면은 존 케리 전 국무장관이 2004년 대선에 나왔을 때랑 오바마 전 대통령이 다시 소수인종한테 희망을 주면서 대선을 치렀던 08년 12년 그 플로리다 대선 결과를 비교해 보시면은 확연한 차이점을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게 플러스 알파로 생긴 거냐 하면은 뭐 집권을 했고 그래도 흑인으로서 우리가 당신을 존경할 수는 있다. 네. 그런데 당신이 도대체 우리를 위해서 해준 게 뭐냐? 사실은 이게 바이든이나 해리스한테만 있는 게 아니라 오바마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존재하는 정서거든요. 단지 샌더스 상원의원이 그거를 자기가 강성 좌파랍시고 백인으로서 비판을 했다가 지지를 못 받은 것일 뿐입니다. 네. 트럼프는 그걸 똑같은 백인이어도 공화당 후보고 원래 또 제3당 감성도 가지고 있으니까 다른 차원으로 부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 전략이 특히 플로리다에서 잘 먹힐 것 같도 한 게 요즘 플로리다가 부동산 가격 때문에 곤란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빈곤 문제도 그렇고 환경 문제도 그렇고 그럼 그 와중에 속 시원하게 내가 단숨에 딱 해치워버리겠다 이러면은 감화될 수도 있을 것이다. 예, 이 가능성도 열어둬야 될 것 같습니다. 그 플로리다가 예. 소득세가 없는 몇 개 주 중에 하나지 예, 않습니까? 남부주들이 그런 게 많습니다. 소득세 예를 예, 들어서 소득세가 플로리다가 예. 없습니다. 지금 여기 지도 다시 보여드리면은 네. 사우스캐롤라이나 여기 찰스턴 있지 않습니까? 네. 남북 전쟁 당시에 북군이 어떻게든 봉쇄하려고 했다. 중요한 항만인데 여기도 이제 거주 환경이 굉장히 괜찮은 곳이다 보니까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정부가 크게 두 개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제 미국의 세금 제도가 굉장히 복잡하지 않습니까? 연방 소득세를 내야 되고 각 주의 소득세를 별개로 내야 됩니다. 그리고 더러는 재산세나 소비세 같은 것도 내야 되거든요. 네. 뉴욕 같은 동북부의 대형 주들이나 캘리포니아의 서부 해안가 대형 주들이 주로 세금 제도를 그렇게 짭니다. 그렇다 보니까는 그 세금 제도에 질려서 네. 또 플러스 알파로 부동산을 감당을 할 수가 없으니까 주거 환경도 괜찮아 세금보다도 그거 경감해 준다고 하네 다들 짐 싸서 이런 이제 해안가로 내려와 버리는 거죠. 그런 현상이 찰스턴, 마이애미 이런 곳에서 아주 골고루 벌어졌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됩니다. 세금 한번 볼까요? 네? 세금 한번 세금 갈까요? 아무래도 이제 트럼프는 한번 올려주세요. 네. 네. 법인세 감면을 가장 또 큰 그 네. 주요 정책의 줄기로 삼고 있으니까요. 저는 그런 네. 생각도 좀 드는데 맞는지 잘 모르겠네요. 올려주시면은요. 이게 아까 그 플로리다를 보면서 플로리다가 그렇게까지 이렇게 그 공화당 일변도의 주는 아니었는데 네. 이제 차이가 좀 많이 나는 걸 보니까 이제 그 해리스의 정책 중에 이런 정책이 있어요. 부자 뭐 감세 지속에 반대를 하고 그다음 기업 법인세율을 인상을 하고 그다음에 보시면은 최저 부자세도 증설하겠다 네. 이런 공약이 있는데 플로리다에는 아까 좀 전에 의원님이 말씀해 주셨듯이 뭐 예를 들면 리타이어를 하고 가 있는 이제 부자들도 많고요. 소득세도 없습니다. 네.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세금을 갖다 걷나 이러한 우려가 있을 수도 있었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좀 약간 일방적으로 가지 않았나. 해리스 측에 어떻게 보면 오판이 좀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요.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게 사실은 이제 기업이나 개인들의 법인세도 굉장히 크게 낮춰준다고 지금 공약을 하고 있습니다. 네. 트럼프 후보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이렇게 되면 세금을 안 내도 돼. 네. 그러면 어딘가는 이걸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네. 사실은 뭐 집안도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돈을 많이 쓰는 집안이 있고 네. 뭐 적게 쓰는 집안이 있지만 이 트럼프 후보 집안은요 돈을 많이 쓰는 집안이에요. 돈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많이 쓰면 그만큼 인컴이 많아야 되는데 수입이 그걸 어디서 수입을 얻겠냐 하는 게 지금 사실은 해외에서 받겠다는 거예요 지금. 네. 그러면은 관세적인. 그렇잖아요. 네. 그러면 과소비가 아니라 뭐 소비가 많은 이런 정부의 재원을 갖다가 그 많은 재원을 어디서 얻을 것인가? 이러면은 뭐 예를 들면은 세금으로도 못 받아. 네. 그러면은 뭐 다른 것들로 뭐 대체하기도 힘들어. 그러면 이것을 갖다 뭐 한국이나 대만이나 중국이나 이런 어떻게 보면은 그 관세 정책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많이 갖고 오겠다는 건데 그러면 관세를 갖다가 엄청 많이 올려야 되고요. 관세를 많이 올리려면 제가 말씀한 대로 아까 같이 약달러로 확 내려야 됩니다. 이게 네. 아니고선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이 그 재원이요 마이너스 손실분의 재원이 지금 엄청난 양의 재원이 지금 날아가게 생겼거든요. 네. 그럼 이것을 갖다가 보충하기 위해서는 달러 환율을 갖다가 지금 엄청 많이 내려야 돼. 지금 보시면은 달러 인덱스가 다시
104, 네. 104 후반까지 지금 올라가 있어요. 네. 지금 이렇게 많이 올라가 있는데 105까지 지금 턱밑에 다다랐거든요. 이러한 상황 가지고는 아마 트럼프 대통령의 공약을 지키고, 왜냐면 당장 1월 달에 취임을 하면 돈을 써야 되거든요. 네. 근데 이것을 쓸 돈이 없다, 곳간이 비었다 하면은 아마 굉장히 빠른 정책적인 전환이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는 내년에 지금 보시면은 지금 환율도 그렇고 수익률도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인데 네. 이게 갑작스럽게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 트럼프 트레이드 같은 경우에는 짧고 굵게 올라갈 수는 있지만 갑자기 내려올 수 있는 변동성에 우리는 대비해야 된다. 이것도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질문을 신은철 칼럼니스트님한테 잠시 후에 그냥 관세와 관련된 질문을 좀 드릴 네. 건데, 그 질문에 앞서서 저희 그 현황 다시 한번 보고 가시죠. 이제는 뭐 네. 경합주는 거의 다 판세가 그 정해졌기 때문에 네. 대통령은 트럼프가 당선될 가능성이 거의 나타나고 있다.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면 네네. 이 관세와 관련된 거를 우리가 여쭤보기 위해서는 의회도 통과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상원 의원과 하원 의원의 비중도 한번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는 민주당 42석, 상원에서 민주당 42석, 공화당 51석을 잠깐만. 예, 공화당 다수당. 51석이면 된 거잖아요. 예, 다수당 채웠습니다. 상원 공화당이 가져간 거네요. 이것도 확정된 거네요. 네, 확정된 겁니다. 그러면 이제 하원만 남았고, 하원은 이제 민주당 119, 공화당 168석 이 정도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데, 네. 그럼 대통령 뭐 거의 됐다고 보고 상원까지 공화당이 가져갔다고 봐도 되는 겁니까? 네. 51석이면 그냥 확정이죠. 예, 됐고, 예, 최소 됐고. 과반이니까. 그러니까 51석이면 됐고, 원래 지난 선거 때도 이거 49, 40, 그러니까 저기 50, 50이어서 그 하원 의장이 캐스팅 보트로 부통령입니다. 부통령. 네, 부통령이 이제 그 별 시일 권한은 없습니다만은 상원에서 무슨 표결을 진행을 했는데 50대 50, 그러니까 가부 동수가 나왔을 경우에는 자기가 그 타이 브레이킹이라고 해서 네. 캐스팅 보트를 행사해서 그 법안을 통과시키거나 부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는 50, 50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51로 이미 공화당이 상원은 다 51.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은 그 존 패터먼 상원 의원이 22년에 네. 원래 공화당 몫이었던 펜실베이니아의 의석을 차지한 덕분에 51대 49로 민주당에 살짝 더 유리해졌다가 네. 이번에는 그게 또 100% 완전히 뒤집히게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은철 컬럼니스트한테 드리고 싶은 질문은 뭐였었냐면, 네. 이 정도의 정치 구도가 형성이 된다면 네. 사실 우리가 그 보편 관세 모든 국가의 보편 관세 10%에서 20%, 중국 수입품은 60% 관세, 이게 사실 되게 이례적인 거라고 느끼고 있는데 네. 실제 실현될 가능성이 좀 높아지는 겁니까? 실현 가능성을 떠나서 미국 경제 정책의 맥락에서 보자면은 관세라는 게 건국 이래로 굉장히 광범위한 지지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물론 그게 남과 북의 이제 경제 차이로 인한 갈등을 촉발하기도 했지만은 네. 미국 제조업의 역사를 보면은 그 초대 재무장관이었던 알렉산더 헬밀턴부터가 일단은 관세 장벽을 세웁니다. 그러고 나서 영국이나 프랑스에 뭐 할 수 있으면은 기술자, 그 다음에 유망한 기술을 최대한 미국으로 들려와서 미국에서 이제 제조업을 육성하면서 그 경쟁력을 격차를 좁힌다. 네. 그러니까 당시에 유럽에서 프러시아가 했던 것과 굉장히 유사한 정책을 추진한 거죠. 네. 왜냐하면 프러시아도 생각해 보시면은 그 독일 연방을 거의 다 통일한 후에 네. 그래도 남아있던 그 제국들을 아우르는 그 단일 관세망을 한번 형성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그리고 사실은 그 이후에도 어떤 전통이 남았느냐 하면은 북쪽에서는 그런 식으로 제조업을 계속해서 키우기 위해서 관세를 유지했고 네. 남쪽에서는 농산품의 그 수출, 그러니까 해외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또 수입을 막아야 되니까 또 네. 관세를 지지하게 되는 그런 게 있었다 보니까 관세라는 게 알고 보면은 대공황이 터지기 직전까지만 해도 꽤나 양당의 꾸준한 지지를 받는 사안이었습니다. 그게 그냥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미국의 양당이 자유무역으로 선회를 하면서 점차 이제 사라졌다가 사실은 이제 70년대 말부터 여러 공업 도시들이 속절없이 쇠락을 하면서 노동자들이 그때부터 사실 요구한 게 바로 관세입니다. 요구를 했지만은 공화당은 원래 이제 북동부의 기업을 대변하는 정당답게 관세에 좀 무관심한 편이었고 민주당 같은 경우는 노동자들의 지지를 받는 정당이었으니까 관세에 아주 무관심하기는 어려웠습니다만은 네. 빌 클린턴으로서는 92년 선거에서 이기려면은 친기업 중도 노선으로 나가야 된다. 이렇게 결정을 내리고서 그렇게 했고 또 대선에서 이겼으니까 네. 그때부터는 또 반대로 자유무역이 양당이 이제 신조로 자리를 잡았죠. 근데 네. 어떤 면이 있었느냐 하면은 뭐 셰러드 브라운 상원의원뿐만 아니라
사실은 그 오하이오의 몰락한 최강 도시 영스타운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이제 보안관 시절부터 아주 노동자의 영웅으로 인정을 받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짐 트래피컨트. 네. 이 사람의 정책관 중에서 대표적으로 두 가지를 꼽아드리자면은 나프타 반대, 그 다음에 철저한 대중국 강경 노선입니다. 네. 생각해 보시면은 20년 후에 트럼프가 그 사람의 정책을 거의 오롯이 따라했죠. 실제로도 몇몇 미국 언론들이 그 두 사람과의 유사성을 주목한 바가 있습니다. 네. 16년 대선 당시에. 그렇기 때문에 뭐 역사적 맥락이라든가 또 트럼프가 또 어떤 면이 있는 거냐면은 사실은 자기가 독자적으로 고상한 정책은 딱히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네. 임신 중절 뭐 규제라든가 낙태. 뭐 여러 사회문화 정책이라든가 뭐 대기업 우선 뭐 경제 정책 이런 거는 따지고 보면 역대 대통령 중에서 레이건, 부시 부자 이런 사람들이 다 해왔던 것이거든요. 네. 그런데 트럼프가 그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왜 공화당 후보 치고 유니크하냐 하면은 레이건이나 부시 부자 같은 사람들은 노동자들의 지지를 폭넓게 받지는 못했습니다. 네. 근데 트럼프는 공화당 주류와 반대로 인프라 확충,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메디케어 혜택 유지 네. 또는 확대, 그것도 심지어는 각 개개인의 세금 부담을 높이지 않고서 그렇게 해보겠다. 유능한 사업가니까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렇게 하면서 친민주당이었지만은 투표를 안 하거나 그냥 어쩔 수 없이 의리로 민주당을 찍었던 사람들까지 편으로 만들었거든요. 그렇게 종합을 해서 보면은 트럼프라는 사람은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드립니다만은 미국 역사에서 나올 법한 하나의 산물인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우리가 이런 사람이 언제든 또 미국에서 등장할 수 있다는 거를 염두에 둬야 할 것 같고, 사실은 이런 유형이 앞으로 또 유럽에서 안 나오리라는 법이 없죠. 당장 프랑스만 하더라도 마린 르페 국민연합 대표가 자국 우선주의를 굉장히 강력하게 표방을 하면서 노동자 표를 계속해서 가져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유무역의 혜택을 받으면서 경제를 성장시켜온 우리 한국으로는 그런 또 파고에도 대비를 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유럽도 보면은 이제 그 이탈리아도 극우의 총리가 조르자 멜로니, 멜로니가 왔고 무솔리니의 손녀, 네. 소녀 격이죠. 네, 손녀도 오고 하는데, 근데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보수냐 그 진보냐가 좀 그쪽에서 다르더라고요. 이게 우리 좀 헷갈려요. 그래서 좀 헷갈리는데 어쨌든 거기까지 우리가 오늘 얘기할 건 아니고, 자,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마지막으로 그러면은 이제 뭐 더 할 얘기는 있습니다만, 마지막으로 저는 이제 변정기 전무님과 함께 그 시장에 미치게 될 영향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고 마무리 지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워낙 약세가 이렇게 강력하게 나타나면서 사실 우리나라 지금 현재 국내 증시가 많이 밀리고 있거든요. 이거 계속 이어질 현상입니까? 아니면 좀 이벤트성이라고 해석하고 좀 시장은 되돌아간 거라고 봐야 될 겁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국장에서 조심해라, 심지어는 국장에서 자금을 빼라, 이러한 얘기까지 많이 나오는데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저는 사실은 내년에 가면은 오히려 국장이 우리나라 코스피가 해외 주식보다는 오히려 더 선전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고 이렇게 봐요. 왜냐하면 한 두 가지를 본다면, 그 전제 조건은 지금 여러 가지 지정학적인 이슈 이런 것들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겁을 많이 먹고 있거든요. 그래서 외국에 자기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몰라서 와서 살아보면은 이렇게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런 데 대해서 조금 이제 공포감을 좀 갖고 있는데, 이런 것들만 이제 자제가 된다면 우리나라 코스피는 지금 현재 굉장히 저평가가 돼 있는 상황이에요. 저평가가 돼 있고, 특히나 금리나 환율 같은 측면에 있어서도 내년에는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가 많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두 가지, 약달러와 그 다음에 기준금리 인하 두 가지가 일어나야지 트럼프의 후보의 공약이 성공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이것을 지지한다면, 그렇게 된다면은 약달러가 된다면 환율에 있어서 손실이 나요. 딱 달러 투자했을 때. 그렇게 되면 신흥국으로 가야 됩니다. 신흥국 투자가 많이 늘 거다, 주식에 있어서. 그렇게 되면 한국은 거기에 대해서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중에 하나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미국 대선 특집 라이브 이번 시간은 또 여기서 인사를 드릴 겁니다. 근데 끝나는 게 아니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저희 김프로님과 이프로님이 직접 나오셔서 또 미국 대선 특집 라이브를 진행을 해주실 겁니다. 지금 저희가 지금까지 리뷰를 해드렸던 것도 거의 그 대통령 트럼프의 사실상 확정되는 상황이고요. 상원은
그냥 공화당이 다 가져갔다고 보면 되고요. 하원의 결과만 지금 남겨놓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런 전제 조건을 가지고 우리가 금융 상황은 또 어떻게 봐야 되는지 그리고 정치적 상황은 또 어떻게 봐야 되는지 계속해서 저희 3프로TV와 함께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신은철 칼럼니스트가 정말 하루 종일 여기 앉아서 계속 얘기를 해주고 계셔서 저희도 보내드리고 싶긴 합니다만 어쨌든 계속 또 우리 상황이 있으니까 네. 계속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변정규 전무님은 여기서 인사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 인사드리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삶의 격을 높이는 9가지 지혜를 함께 나눕니다. 위즈덤 칼리지 시즌 2 영상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